우리가 이걸 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드디어 이것을 파트너에게 다 집어던지지 않으면서 자, 네가 어떻게 해봐 라고 파트너에게 이걸 미루지 않으면서 자기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파트너랑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시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 나는 과거든 지금이든 연인이든 배우자든 다 포함하겠습니다. 나는 안정적인 연애를 해본 적이 있다 혹은 난 하고 있다 하시는 분, 이 대상과 난 되게 안정적으로 지금 관계 맺고 있다 혹은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난 있다 하시는 분 손을 바짝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지금 파트너 같이 오신 분들은 둘 다 들었어요. 네, 많으시네요 여러분. 부럽습니다. 저는 늘 어려웠어요. 저는 애착 유형이, 애착은 보흡이라는 학자가 만들었죠. 애착이론. 부모와 자녀는 분리되면 안 된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왜냐면 그 자신 자체가 떨어져서 살았어요. 부모의 손에서. 그리고 나서 그 에인스월스라는 학자하고 낯선 실험을 했죠. 그래서 부모가 아기를 낯선 상황에 두고 애착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걸 반복해 봤을 때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아이는 좀 불안형이구나. 불안 집착형이구나. 막 엄마가 또 울고 막 불고 막 이런. 안정형 애착 아이들은 엄마가 떨어져 있다 와도요. 반가워하면서 엄마랑 막 놀고 또 엄마가 가도 이렇게 찾기는 하지만 또 온다라는 걸 알고 또 잘 놀아요. 근데 회피형, 이제 우리가 회피형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엄마가 와도 대면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집착 불안과 회피형의 기전은 같습니다. 둘 다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피하고 있는 아이들의 호르몬을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 어른들도 보면 주지화가 잘 돼가지고 인생 독고다이야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야 그냥 혼자야 괜찮아 난 혼자서도 잘 지내 뭐 이러는데 사실 몸은 여기저기 아파. 그러면 그거 뭔가 있는 거예요. 몸은 솔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인스월스가 그 실험을 했을 때 메르메인이라는 한 다른 학자가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애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D군을 만들어낸 게 혼란형이에요. 혼란형은 뭐냐면 회피처럼 모른 척도 했다가 다가가면 막 울고 또 떨어지면 또 울고 그래서 도대체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사랑을 줘야 되는 부모가 폭력과 함께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혼란형 애착으로 가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이 혼란형 애착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거의 파국입니다. 근데 이 혼란형 애착은 어떤 마음의 상태냐면 이제 산을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깜깜한 산에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근데 여러분이 길을 잃었어요. 해가 점점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그거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두려워요. 그러다 이제 점점 추워지고 깜깜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두렵다, 공포스럽다. 공포스러워요. 그런데 저쪽에서 작은 불빛이 보입니다. 이제 어떨 것 같으세요? 반갑다, 두렵다. 일단은 좀 반가워야 되거든요. 저 인간이다. 그런데 점점 그 불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런 겁니다. 멀어져도 불안하고 다가와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애가 힘들겠어요? 내가 어떤 결핍을 갖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그 사람, 건강한 내 파트너가 나를 이해해 주려면 내가 나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여러분 결핍에 대한 자기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제 교육생 중에 되게 재미있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이제 어떤 식으로 폭력적이었냐면 화가 나면 목욕탕에 데려가서 때리셨어요. 근데 목욕탕이라는 게 물기도 있고 자빠지면 넘어지고 그러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분이 목욕탕을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기는 사우나를 안 가요. 자기는 최소한으로 밑에 깔깔이 아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여놓는 애기들 넘어지지 않게. 그래서 탕에 깔깔이를 다 붙이고 빨리 5분 안으로 샤워하고 나오는 게 자기 습관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목욕탕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자기 어린 시절에 그 장소는 좋은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분이 배우자를 구할 때 어떤 사람을 많이 찾았을까요? 안 씻는 어디 계셔요? 이 대답하신 분. 티저. 근데 저 대답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이분은 아버지하고 무조건 반대인 사람이었어요. 네. 외모도 무조건 아버지가 얼굴이 하였어요. 그게 어떤 사람 좋아했을까요? 까만 사람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키가 되게 컸어요. 어떤 사람? 키가 작은 사람. 결혼하고 되게 후회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요. 어느 날 감기 몸살이 온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싸웠던 얘기를 그 다음 주 연결의 대화 워크숍에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왜 싸웠는지를 물어봤더니 그때도 흥분된 상태예요. 다시 그때를 생각하다 다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우리가 결혼한 지 8년 됐거든요. 그럼 서로 알 만큼 알죠. 근데 제가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집에 가면서 자기야 나 몸 되게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된장찌개를 끓여놓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멸치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멸치를 넣어서 된장찌개를 끓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멸치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몸도 아파 죽겠는데 멸치 냄새가 나니까 남편한테 숟가락을 탁, 이게 하이그로시 식탁이거든요. 숟가락을 탁 놓으면서 먹을 게 없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선생님 이제 1주가 지났는데 그때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현재에서 과거를 생각해서 미래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를 생각할 때 그것은 화낼 만한 일인가요? 아니면 조금 좋게 말해도 될 부분인가요? 했더니 그게 될 것 같으면 이 교육을 안 받았죠. 그런데 저는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그 화의 패턴은 어디서부터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를 닮았죠. 자, 그 결핍을 피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본인이 그 결핍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피했지만 자기가 그런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결핍을 인식한다는 건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결핍이 안전이었거든요. 안전하지 않은 걸 너무 싫어했어요. 예측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도 출장을 잘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낯선 공간이 싫기 때문에. 그리고 제 사실은 강한 제 그 욕구는 모험과 발견과 재미예요. 그런데 늘 안전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억압돼 왔었기 때문에 저의 결핍 때문에 저는 제 원래의 기질보다 안전하고 늘 가는 음식점, 늘 가는 카페, 늘 제가 아는 사람들, 아주 좁은 인간관계 그렇게만 제가 지내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핍인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여자분이 그냥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라고 지내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안다는 건 드디어 이것을 파트너에게 다 집어던지지 않으면서 자, 네가 어떻게 해봐 라고 파트너에게 이걸 미루지 않으면서 자기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파트너랑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작은 결핍이 혹은 여러분들 삶에 작은 아픔이 다 있으시죠? 그리고 그것들 중에 어떤 거는 좀 웬만하면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자, 그것을 여러분은 여러분 파트너와 공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나는 그걸 내 파트너랑 공유하면서 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한 남자분이 제가 여기 책에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남자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쉰 냄새.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방문을 열어서 거실에 나왔는데 거실에 널려있던 빨래에서 났던 쉰 냄새. 그 신냄새를 참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있는 빨래들을 다 빼서 집어던지면서 아내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말을 아침 일찍 들은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소리를 지르고 출근했어요. 저희 교육생이셨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 신냄새가 선생님의 뚜껑을 열 만큼 화가 났다는 건 그 신냄새하고 연결된 뭐가 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이분이 자기 집이 어릴 때 과수원을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늘 거기 나가서 일을 하셔서 자기는 학교 갈 때 나오다가 그 마당에 있는 빨랫줄에서 옷을 걷어서 학교를 갔대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뒤에 앉았는데요. 자꾸 야 어디서 신냄새 나지 않아? 신냄새 나지 않아? 하면서 킁킁거리는데 그런데 그 여학생이 이제 자기라는 걸 알고 야 너한테서 냄새나 너한테서 냄새나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자기의 습관 하나가 빨래에 냄새를 맡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작은 자신의 결핍에 대한 사건을
아내에게 개방해 본 적이 있나요? 쪽팔리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선생님, 느닷없이 화내서 아내 섭섭하게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오늘 밤에 가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애들 재우고 여보 시간 좀 내달라 그랬더니 아내가 왜 또 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잠깐 치맥이나 하자 이러면서 한잔 하면서 아내한테 자신의 그림자를 개방하는데 온몸에서 진땀이 나더랍니다. 사실 이 얘기가 뭐라고? 그죠? 이 얘기가 뭐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수치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끄러움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사실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신냄새가 나한테 너무 상처였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랬구나라고 공감을 해주더랍니다.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아내, 건강한 파트너를 만난 선물이죠. 웃기고 앉아있네. 그 신냄새.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네가 빨어, 네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당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분의 아내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는 이 신냄새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 배우자분은 본인이 빨래할 때 조금은 더 신경 써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비가 왔어요. 비가 온 다음 날은 건조기가 없는 집에서 어느 정도 좀 신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비 오는 날은 빨래를 가급적 안 하고 남편을 위해서 그 정도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도 놉니다. 맡아봐, 이 정도면 오케이야? 맡아봐, 이렇게 됩니다. 네, 그게 서로를 향한 온기와 책임이죠.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들은 이 1번입니다. 그 1번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더 어려운 건 사실 2번입니다. 왜냐하면 1번까지 와도요, 이것을 분석이나 상담자에게는 겨우겨우 발견을 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이거를 제3자에게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그 사람에게 개방한다는 건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된다면 저는 사랑에서 이 4번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회피와 불안은 서로 끌리잖아요. 그죠? 불안은 회피한테 왜 끌릴까요, 여러분? 왜 끌릴까요? 불안한 사람들은 그 회피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무슨 특징이 있죠? 회피적인 사람들이? 독립적입니다.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불안은 의존적입니다. 이 의존이 가득 찬 사람은 저 독립적인 사람 보면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회피는 불안에게 왜 끌릴까요? 아까 그 회피의 기저 밑에는 어떤 욕구가 있었죠? 함께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냉정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 관심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나도 의존하고 징징거리고 집착하고 말해보고 싶은 그 욕구가 회피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쟤는 저렇게 발랄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렇게 다 종알종알 할까? 되게 매력적이에요, 서로가. 그런데 관계가 깊어지면 어때요? 죽여버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쫓아가는 자와 도망가는 자가 항상 같이 만나잖아요. 그죠? 4번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저희 연결의 대학 교육에 오시면 그 불안형의 아내분과 회피형의 남편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 교육에는 회피형이 올 것 같으세요? 불안형이 올 것 같으세요? 당연히 불안형이 옵니다. 죽을 것 같다. 정말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끌고 오고 싶다. 국을 먹고 있는데 뒤통수를 국에 쳐박고 싶다. 여러 가지 고백들이 이어지는데요. 시간을 서로가 조금씩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의 조건의 이 4번째는 성숙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제가 붙이고 싶은 이름은 대상 항상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상 영속성은 애기들이 물리적으로 엄마가 없어도 아빠가 없어도 커튼 뒤에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불안하지 않아요. 혼자 이렇게 놀고 있죠. 그런데 대상 항상성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조금 정서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 애인에게 보낸 카톡이 1이 사라져도 답이 없을 때 바쁜가 보다. 그 사람은 나랑 연결돼 있고 나를 사랑하는데 지금 바빠서 답을 안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죠. 대상 항상성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거리감, 우리의 연결성 이것들을 항상 느끼면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끈끈한지. 그래서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남편이 외국을 갔을 때 이 남편이 나의 집은 그녀가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게 대상 항상성입니다. 그런 정도의 파트너가 있으세요? 질문 받을까요? 자, 요 마무리하고 질문 받을게요. 사랑을 다시 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많은 사랑을 끝낸 그 우리 MZ세대의 청년들,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요.
이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가슴 아팠던 장면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즉 나는 저 친구랑 관계를 더 유지하고 싶었는데 저 친구가 기타 이런 이유로 나를 떠나게 되었을 때 이 친구가 그 관계가 종료되는 것들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무도 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사랑을 했던 경험은 수치심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때린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찌른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죄책감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거, 특히 그 관계에서 내가 헌신을 다하고 신뢰를 지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내가 이어갈 수 없다면 이것은 어쩌면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거예요. 저는 사랑의 종료가 절대로 수치심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시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결핍에 대한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내가 가진 결핍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되게 어려울 텐데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반복되는 생각일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다 보면은요, 계속 걸리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념이라고 하는데, 어떤 갈등이 생길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라고 저희가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이제 저는 비폭력 대화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비폭력 대화의 4가지 요소에서 대화를 다룰 때, 오늘 이제 대화 훈련 시간은 아니지만, 대화의 4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 몸을 이제 위치를 할 때요. 야, 생각 좀 해라고 할 때, 여러분 몸에 손을 위치한다면 어디에다 대십니까? 그쵸? 생각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생각. 이게 대화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생각을 주고받는 거예요. 자기야, 오늘 하루 어땠어? 아, 오늘은 정신 없었어. 모두 생각입니다. 담임 선생님 오늘 어떻더니? 선생님이 난 싫어하는 것 같아. 다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대화의 소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만 대화하지 않아요. 두 번째 무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뭘 봤니? 뭘 들었니? 엄마 그 사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죠? 듣고 봅니다. 그래서 손을 한번 V를 해봐 주시고 눈과 귀 쪽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가 이걸 대화의 두 번째 무기이기도 한데요. 관찰입니다. 시작. 관찰. 뭘 봤어? 뭘 들었어?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어? 선생님 상무님으로 승진하셨는데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물어봐요. 자, 느낌 위치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죠? 저희는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감정. 대화의 세 번째 무기입니다. 어떻게 느꼈니? 어떤 마음이었니? 너는 오늘 하루에 대한 네 감정은 어때? 이런 걸 물어봐요. 자, 그런데 이것만 다루지 않습니다. 이 감정에는요, 예를 들어 우리가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는 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욕구가 충족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불행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욕구가 좌절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원인을 여러분 손 모두 배에 한번 이렇게 대봐 주시고요. 대화의 4번째 무기에 둡니다. 이건 감정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욕구입니다. 자, 그래서 내 결핍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우리가 볼 때는 욕구 차원은 결핍이 없습니다. 욕구는 어떤 것들이냐면 존중받고 싶어요. 존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관심받고 싶어요. 친밀해지고 싶어요. 성취를 맛보고 싶어요. 배우고 싶고요. 성장하고 싶고요. 의미를 발견하고 싶어요. 애착을 나누고 싶어요.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요. 축하를 하고 싶어요.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에는 어떤 결핍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버려졌어요. 나는 혼자 남겨졌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도 왔다 가겠죠.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실패하겠죠. 저는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이런 모든 생각들은 우리의 결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핍의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걸 한번 적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요, 여러분, 어떤 패턴들로 그게 드러납니다. 그 패턴을 정형화시켜서 척도로 만들어낸 게 제프리 영의 그 18가지 스키마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코어 빌리프 스키마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는 가끔 그 스키마 척도 검사지를 한번 체크해보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의존의 어떤 결핍이 있는지, 내가 실패의 결핍이 있는지, 처벌의 의식이 있는지, 무능감에 있는지, 자율성이 떨어지는지, 내가 사회적 소외를 느끼고 있다든지, 내가 애정 결핍이 있다든지, 버림받은 유기불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불신학대가 있다든지, 이런 나의 구멍들을 조금 볼 수가 있죠. 희망적인 소식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누구도 있다? 너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